수아 엄마가 아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돌잔치도 그래서 안 한다는 거야? 오지도 않고? 그건 그렇다 쳐도 왜 수아도 안 데리고 오는 거야? 수아 엄마가 데리고 있겠대요. 뭐? 그럼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애도 안 보여주겠다고? 그 말이야? 아니, 애를 못 봐줘서 그래? 그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잖아. 그래도 보고 싶지 않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제로 애를 뺏어서 올 수도 없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심영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심 씨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심 씨는 며느리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돌봐달라던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 씨에게도 나름의 중요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던 것인지 그 일 이후로 서운하다고 거리를 두던 아들 며느리는 나중엔 손주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 있는데 그 며느리가 손주를 안 보여주니 심 씨는 영영 손주를 볼 기회를 빼앗기고 만 것이죠.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멀어지고 말았다면 나았을 텐데 저들 아쉬울 때는 손주를 인질로 삼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아들 며느리. 이제는 미안했던 감정도 흐릿해지고 그 못된 심보에 질려버렸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니 심 씨는 손주를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심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꽤나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였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살가워서 어릴 적엔 딸보다 낫다는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가정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아들은 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멀지 않았지만 아들네와 심씨 부부의 심적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통화한 것이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라 기억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심 씨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바람처럼 그렇게 되진 않았죠. 희재야. 지난번에 너희 어분 이불 없다며. 네. 사야죠. 아버지가 그거 사주라고 해서 엄마가 같이 가서 사줄까 하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신혼집 장만할 때 마련한 이불이 한 세트밖에 없다기에 그걸 심 씨가 사주고자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요? 너희 시간 될 때 주말에 한번 봤으면 하는데. 어때? 네. 알겠어요. 이번 주에 그럼 될까요? 그럴래? 심 씨는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신혼부부 이불이니까 백화점에서 좋은 걸 사주고 함께 식사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기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좋은 걸로 사. 에이, 당연히 좋은 걸로 사주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남편은 주말에 약속이 있어 같이 가진 못하지만 심 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같이 못 간다고? 왜? 같이 백화점에 갈 수 없다는 아들의 말에 심 씨가 의아해서 묻자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아직 조금 불편한가 봐요. 불편하다니? 누가? 세영이요.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 그래? 같이 이불도 고르고 밥도 먹으려고 했어. 자꾸 봐야 가까워지지? 저도 그렇게 말은 하긴 했는데. 그냥 저희끼리 갈게요. 아, 심 씨가 당황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상품권으로 주시거나
차라리 돈으로 주시면 좋을 텐데. 아들이 웃으며 하는 말에 심씨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시모가 불편해서 같이는 못 가겠고 사준다면 저들끼리 가서 구매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아들도 괘씸했습니다. 설령 며느리가 불편해하더라도 친해질 기회를 만들어주던가 그게 안 되면 돌려서 말할 수도 있는 문제일 텐데 아들의 말로 며느리와의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는 듯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상품권이든 뭐든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좋은 이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에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만나고 싶지도 않다는 사람한테 그래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마음을 곱게 먹으라고 핀잔을 주는 바람에 함께 가지도 못하고 돈만 내줬습니다. 그 뒤로도 심씨는 아들 부부와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 초대한 적도 없고 명절이 아니면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연락이라도 한번 할라치면 어찌나 불편해하는지. 휴대폰에 며느리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어도 한 번도 직접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엔 아들한테조차 연락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렇게 2년가량은 1년에 두어 번, 명절에나 한 번씩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도 먼 사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네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 애가 생겼다고? 아이고, 축하해. 아들의 전화를 받고 심씨는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심씨보다도 남편이 더 기뻐했습니다. 펄쩍 뛸 듯이 좋아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세영이 애 낳으면요. 금방 다시 복직해야 하거든요. 그래? 그럼 애는 어떻게 해?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세영이 복직하면 엄마가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부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 불편하다며 거리를 두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아무래도 장모님은 멀리 계시니까요. 맞벌이하는 아들네 부부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없이 휴직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 성격엔 차라리 도우미를 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씨에게 연락한 것이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남 손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바로 대답을 못한 것은 심씨의 허리가 좋지 않아서였는데 잠시 고민하다 심씨는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주였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안사돈이 멀어서 그런 것이지만 며느리가 자신에게 부탁한 것이 기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출산하기도 전에 심씨 부부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심씨와 남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죠. 네? 위암이요? 의사의 말을 잘못 들은 듯 심씨가 재차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최근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만 살이 빠지기에 그저 소화불량이나 위염 정도만 생각했지 암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생 돈만 벌다가 은퇴해서 이제 좀 편히 살아보나 싶었는데 이런 큰 병에 걸리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아직 60대이니 앞으로 살 날이 긴데 말이죠. 곧 손주도 태어나면 손주 재롱 보면서 늙어가겠구나 하며 들떠있던 심씨와 남편에게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아니, 반대로 불구덩이로 던져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놀랐는지 며칠간 심씨의 집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수술 받으면 되는 거죠? 위암은 완치율이 높잖아요. 그렇다더라. 걱정하지 마라. 아들에게 애써 밝게 말했지만 누구보다도 무섭고 심란한 것이 심씨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심씨의 남편은 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수술 후 남편은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많이 울렁거려? 못 먹겠다. 아침도 안 먹었잖아. 더 먹으면 올라올 것 같아. 남편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암을 받아서 그런지 수술 후유증 때문에 그런지 남편은 늘 속이 안 좋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심할 때는 식사하다가 구토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그게 끝이 아닌 듯 했죠. 그러다 보니 늘 기운도 없고 면역도 떨어져서 다른 합병증마저 걸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심씨의 집은 초상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희재야, 출산일 얼마 안 남았지. 3주 남았죠. 근데 애기 봐주기로 했던 거? 그거 조금 힘들 것 같아. 아, 어느 날 집에 찾아온 아들에게 말하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매일 집을 비울 수가 없잖아. 아기를 돌봐주려거든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면 남편은 거의 방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심씨의 집에서 돌보는 것도 생각해 보긴 했지만 차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기도 중요하지만 심씨의 남편에게는 심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니 말이죠. 사람을 써보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쩌니? 근데 아버지 수술도 잘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 상태 알잖아? 아들도 모르지 않기에 이렇게 찾아온 것이었겠죠. 아들은 입술을 깨물더니 머릿속이 복잡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심씨는 남편을 데리고 가까운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며 추가적인 건강관리도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당신이 고생이 많네. 괜히 나 때문에. 무슨 고생. 얼른 나오면 되지. 그리고 몇 주 뒤 며느리는 어여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겠네. 남편의 얼굴은 기운 없는 와중에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집이니 손녀딸이 얼마나 예쁠지 상상만 해도 좋은 것 같았죠. 선물 겸 용돈 좀 보내지. 희재 통해서 진작에 보냈으니까 걱정 마. 언제 보러 가도 된대. 조리원에서 나오고 연락 준댔어. 심씨 부부는 하루빨리 손녀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는 아들네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가 100일쯤 되자 처음으로 손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심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심씨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기 봐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에 심씨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아들과 말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며느리가 다시 물어볼 줄은 몰랐습니다. 아, 아버지 건강 때문에 힘들다고. 그때 말했잖아. 아들이 쩔쩔맸고 며느리가 심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수술도 잘 됐잖아요. 항암 받으실 때는 제가 회사 쉴 테니까 평일에만 좀 봐주세요. 돌 될 때까지만이라도요. 며느리와 자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엔 이런 부탁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해야 하는 심씨의 마음도 좋지 않았죠. 근데 희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희재 아빠가 항암만이 아니고 후유증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내가 희재 아빠만 두고 다닐 수가 없어. 남편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스스로를 탓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도 분명히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버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손녀도 중요하죠. 며느리가 슬픈지 억울한지 눈가가 붉어진 채로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것은 미안한 것이고 심씨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녀딸도 무척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아픈 남편을 내팽개치고 손주만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남편, 암에 걸린 남편. 심씨는 남편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사람을 써야 한다면 보태줄게.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봐줄 테니까 돌까지만 그렇게 키워보자.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와중에도 손주를 봐줄 생각이었지만 이번 일은 심씨가 참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애를 맡겨요? 뉴스 못 보셨어요? 그러다가 애 잘못되기라도 하면 처음으로 손녀딸을 실제로 본 날이었는데 심씨 부부는 침울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다물어 버린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더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신경 쓰지 말고 희재네 가서 애 봐줘. 집에 들어온 남편이 죄책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심씨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됐어. 그러다가 당신 잘못되면 나는 어떡하라고. 며느리가 많이 섭섭해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심씨도 며느리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곧 복직한다며. 2달쯤 뒤에 걱정이 돼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장모님이 당분간 와서 지내기로 하셨어요. 정말? 괜찮아? 네. 근데 세영이가 많이 울었어요. 왜? 안사돈이 봐주시면 좋잖아. 장모님이 허리가 안 좋으시대요. 오셔서 고생하시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그런가 봐요. 거기에다 대고 내 허리도 아프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아픈 와중에 손주를 보러 올라오겠다는 안사돈이 고마웠습니다. 심씨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직접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장모님께 죄스럽네요. 그 마음을 아들이라도 알아줬으면 했지만 어쩐지 심씨 때문에 허리 아픈 장모를 고생시켰다고 말하는 듯해서 그 말이 조금 상처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나 이런 때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아니요. 그러진 마세요. 장모님 계신데 괜히 불편해요. 오실 일 없어요. 어쩐지 묘하게 차갑게 느껴지는 아들의 태도. 하지만 심씨는 몸이 축났을 며느리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고생할 안사돈을 위해 몸에 좋다는 보약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바라고 준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조차도 잘 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아서 가슴에 돌이라도 얹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회사에 나갔고 안사돈이 멀리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들 며느리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아 보러 한번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봐봐.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어제는 종일 앓더니 좀 괜찮아. 그래도 요샌 덜하잖아. 내일 병원 다녀오고 이번 주말에 가도 되는지 한번 연락 좀 해봐. 그래서 그날 저녁 심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 잘 있어? 잘 있죠? 네 아버지랑 한번 가도 되니? 수아 보러.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어쩐지 탐탁지 않아 하는 듯한 목소리. 장모님 계신데 서로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돌이 될 때까지 손주 얼굴은 보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여태까지도 딱 한 번 보고 말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외부 사람 오는 거 안 좋아요. 애 면역에도 그렇고. 아, 독감 유행한다는데 못 들으셨어요? 독감? 네. 그래서 방문하시는 건 좀 그러네요. 그러냐? 알았다. 하지만 심 씨는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아이를 데리고 다 같이 지방에 있는 사돈네에 내려갔다 온 것을 모르지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심 씨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안사돈이 고생하며 손녀딸을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며느리가 심 씨에게 앙금이 남아서 그런 것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올 거지? 네. 가죠. 그래 알았어. 심 씨가 아들과 통화를 마치자 옆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온대. 온대. 지난 명절에는 아이가 어려오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컸으니 아들네가 오는 듯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보지 못한 손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명절이 되었을 때 심씨 부부는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어? 희재야. 왜 너만 와? 아, 세영이랑 수아가 감기에 걸려서요. 뭐? 못 올 정도로 안 좋아? 괜찮은 거야? 네, 뭐. 그래서 집에서 좀 쉬라고 했어요. 그럼 너도 있지. 뭐 하러 왔어? 그래도 오냐고 물어보시길래요. 심씨 부부는 아들과 밥 한 끼를 먹고 서둘러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명절에는 둘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희재한테 전화 좀 해봐. 왜? 감기 괜찮은지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곧 수아 돌이잖아. 그리고 연휴가 끝났을 때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수아 엄마한테 해봐. 하지만 심씨는 어쩐지 망설여졌습니다. 심씨도 며느리는 불편해서 꼭 아들을 통해서 전화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하도 닥달을 하자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다행히 며느리는 전화를 바로 받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 감기 걸렸다면서? 아, 괜찮아요. 금방 나았는지 목소리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희재 아빠가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주라는데? 아, 아니요. 보약 잘 못 먹어서요. 아, 지난번에 지어준 거 다 안 먹었어. 네. 그래? 알았어. 근데 고수와 돌이잖니? 그런데 심씨가 뭐라고 말을 잇기도 전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돌잔치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자세한 건 수아 아빠랑 얘기하시겠어요? 심씨가 당황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저는 전화 끊을게요. 서둘러 전화를 끊는 며느리. 옆에서는 무슨 얘기를 나눴냐며 남편이 물었지만 별다르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심씨의 생일에는 또다시 아들만 왔습니다. 그쯤 되자 심씨는 며느리의 태도가 고의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감기 핑계를 댈 수 없었는지 아들도 앞으로는 혼자만 오겠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이미 한참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점점 회복해가며 심씨도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을 내친 것도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에 심씨도 억울했습니다. 돌잔치도 그래서 안 한다는 거야? 오지도 않고? 그건 그렇다 쳐도 왜 수아도 안 데리고 오는 거야? 세영이가 데리고 있겠대요.
기가 막혔습니다. 뭐? 그럼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애도 안 보여주겠다고? 그 말이야? 그러자 남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애를 못 봐줘서 그래? 그거는 사정이 있었잖아. 그래도 보고 싶지 않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애를 뺏어서 올 수도 없고요. 아들이 난감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며느리의 말에 따르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괜히 그랬던 것도 아니잖아. 그건 너희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 아빠도 마음 상한 사람도 생각을 해주세요. 아들의 말에 함께 밥을 먹을 기분도 아니어서 그냥 돌려보내버렸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소화가 안 된다며 끼니를 걸렀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얼마 뒤에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으로 며느리의 카카오톡 사진을 봤더니 손녀딸의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고 어디선가 돌잔치를 한 듯 했습니다. 배경이 집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는 누구를 초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끼리 한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심씨가 기가 막혀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화가 났는지 한다는 소리가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손녀딸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뭐? 그게 말이 되니? 수아 못 돌봐준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거는 너희 시아버지 건강 때문이었잖아. 아버님 멀쩡하시잖아요. 뭐? 멀쩡히 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애 안 봐주셔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지금도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세요. 그건 심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회복되는 데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몰래 눈물도 많이 훔친 나날들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기에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알고 싶지도 않은지 며느리는 심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애 구경은 하러 오실 수 있고 돌봐줄 수는 없으셨던 거죠? 종종 가서 봐주겠다고 했는데 싫다고 한 건 너잖아. 어머님 생각 알아요. 힘든 일은 하기 싫으셨던 거잖아요. 뭐? 설마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서운한 것은 이해를 했기에 그동안 거리를 좁히기 위해 심씨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있어서 자신은 그저 아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못된 시어머니일 뿐이었죠. 따지러 전화했다가 심씨는 망연자실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아들은 며느리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따라서 발길이 뜸해졌고 심씨 부부는 자식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년이 흘러도 풀리지 않던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쯤은 녹았는지 아들에게서 뜬금없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이상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니. 무슨 일 있어? 그게 요즘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요. 둘 다 멀쩡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무슨 투자를 했다며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무슨 투자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심씨 부부에게까지 손 벌릴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가 싶었습니다. 심란해지려던 찰나에 아들이 던진 이야기를 듣고는 심씨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수아 보여드릴게요. 뭐? 수아 데리고 한번 갈게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세영이도 별말 안 할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도와주면 앞으로 손주 얼굴 못 보는 거야?
안 도와주실 거예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도와주실 걸로 알겠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평생 키우고 손주가 생겼다고 기뻐했던 과거를 차라리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손주를 인질로 삼아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악질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는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상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안 좋다 싶더니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새벽에 심씨 부부는 심장이 땅으로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위암이 재발이라도 할까 싶어서 크게 놀랐죠. 위험이요? 마침 아들이 전화를 했길래 병원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전화 한 통 없었고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요? 보내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니 며느리를 탓할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아들인 듯 했습니다. 아들조차도 자기 부모를 신경 쓰지 않는데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를 걱정할까 싶었습니다. 허탈함에 속이 쓰렸습니다. 뭘 위해서 아들 며느리 한마디 한마디에 안절부절했나 싶었습니다. 이런 자식이 낳은 손녀가 뭐가 그렇게 애틋하다고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쩔쩔맸나 후회가 됐습니다.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썩어도 널 도와줄 일은 없을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수아는 안 봐도 된단 말씀이세요?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는 신경도 안 써. 나도 이제 수아 보고 싶지도 않다. 손주라고 하나 있는데 그 얼굴을 몇 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손주가 예쁜 것은 자식이 예뻤을 때나 그랬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서 정이 떨어졌고 남보다도 못한 손주 때문에 거금을 보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게 무슨 가족인가 싶었죠.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 부디 너도 후회하지 말아라. 심 씨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심 씨는 마음속으로 진작에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천지의 애를 가지고 부모를 협박하는 자식이 어디 있나 생각하면 아들 없이 사는 게 더 나았습니다. 그런 괘씸한 불효자식을 신경 쓰느니 그 시간에 남편 건강을 한 번 더 돌보아야 했습니다. 결국엔 곁에 남는 것은 자식이 아닌 듯 했으니 말이죠. 아들은 심 씨의 거절에 화가 난 듯 얼마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쉬운 것은 심 씨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식과 손주는 안 보면 그만이었습니다. 몇 년간 피눈물 흘려가며 정을 뗐으니 심 씨에게는 오히려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쩔쩔매야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연 끊으실 거예요? 그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싶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전화하지 말아라. 아니, 우리 장례식에도 오지 말아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하세요? 매정? 너 같은 아들 없다. 아들의 말대로 매정하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머리도 가슴도 지끈거렸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 건강만 생각하며 살기에도 힘들었습니다. 자식 눈치 보고 뒷바라지 하느라 시간 쓰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까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자식 생각했다가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심 씨도 큰 병에 걸릴까 무서웠습니다. 어쩌면 아들에게 했던 말처럼 자식 없이 사는 삶이 더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전화번호도 며느리의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 떠난 자식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니, 왜 연락도 안 된 상태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점심에 가기로 했으니까 늦을까봐 먼저 출발한 거야. 전화를 안 받으면 그냥 계셔야죠. 그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자식 집이더라도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죠. 이번 일은 저를 탓하실 게 아니고요. 사생활은 지키며 살죠. 됐어요. 사업자금 안 주셔도 돼요. 대출 받으면 돼요. 그 집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말이야. 제 집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그 집으로 대출 받도록 놔둘 줄 아냐? 가만히 안 두시면요? 도로 가져올 거다.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요? 너 그 집 줄 때 했던 말 잊었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강두석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자식들에게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 몰랐지만 자식 둘이 결혼을 하고 나니 이토록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평생 효도할 것처럼 맹세하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가더니 시간이 흐르자 그런 약속도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사람이지만 제 부모를 단물 빠진 노인네 취급을 한다면 강 씨 또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들은 잊은 것 같지만 집을 사주며 내걸었던 조건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강 씨는 아들에게 주었던 것을 도로 뺏어올 작정이었습니다. 설령 자식이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말이죠. 부모를 부모로서 존경하지 않는 자식은 그런 부모의 도움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강 씨도 그런 자식에게 몇 억하는 집을 주느니 그 돈으로 노후를 더 편하게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강 씨와 아내는 젊어서 고생을 꽤나 했고 40이 넘어서 삶이 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자식들이 공부할 쯤엔 그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살만해졌다는 것이죠. 강 씨 부부는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둘 모두 공부를 잘 시켜 좋은 대학에 진학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고생은 모르고 큰 아들, 딸은 인생이 너무 쉬워서였는지 어쨌는지 부모에게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 했습니다. 함께 살 때는 몰랐지만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강 씨와 아내는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어느 날 찾아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던 아들. 그때 아들의 나이가 29이었습니다. 강 씨가 생각하기엔 무척 이른 나이였습니다. 공부한다고 취직을 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으니 말이죠.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너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 너무 이르지 않아? 내년이면 30인데 뭐가 일러요? 요새 20대에 결혼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30 중반에 하던데.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기다려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살림만 합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강 씨도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결혼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여력이 돼? 아들에게 묻자 아주 태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집은 아버지가 사주시면 되죠. 뭐? 황당함에 되물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무척 당당했습니다. 맡겨두었던 것을 돌려받는 것처럼 말이죠.
집만 있으면 돈은 벌면 되는 거니까요. 결혼 자금만 좀 대주세요. 기가 막힌 웃음만 나왔습니다. 물론 강 씨 부부도 자식들이 결혼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너무 일찍 와서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아들의 태도가 참 괘씸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혹시 애라도 생긴 거야? 그러자 아들은 그건 또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멀쩡한 직업도 있는데 결혼에 적당한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상대방 집안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강 씨가 꼭 집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 상태가 참 황당했습니다. 부모가 당연히 집을 사줘야 하고 결혼 자금을 대줘야 한다는 생각이 말이죠. 능력이 안 되면 천천히 돈을 모아서 할 생각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지금 결혼을 한다며 우기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들인데 결혼하면 집은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조금 빨리 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준호야. 아버지 말 듣고 좀 천천히 생각해봐. 아, 엄마. 설마 그럼 집도 안 해줄 생각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안 해주는 건 서운하죠. 아내에게 짜증내는 아들을 보니 강 씨도 열이 뻗쳤습니다. 너 이놈 자식.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집을 맡겨놨어? 그런 게 아니고요. 집이고 뭐고. 한 푼도 보태줄 생각 없으니까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다 네 능력껏 해. 아, 아버지. 집이 없으면 단칸방에 살든 어디 살든 알아서 해.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집 내놓으라고 엄마한테 윽박 지르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답답한 마음에. 결혼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부모 찾아와서 돈 내놔라 할 게 아니라. 그러자 아들이 괴로운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 말 끝났으니까 이만 가봐라. 그러자 아들이 마지못해 강 씨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결혼하겠다는데 시켜야 하지 않아? 아, 누가 결혼하지 말래?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 강 씨의 아내는 금방 마음이 약해졌지만 강 씨는 아들이 괘씸해서 전혀 지원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가 생겼대. 뭐? 아니라며? 당신이 화낼까봐 말을 못했다고 그러네. 강 씨는 골치가 아파서 머리를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나 싶었죠. 애 데리고 원룸에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마음이 안 좋아. 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 씨를 아내가 며칠 내내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준호 그놈이 당연한 줄 알고 집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애가 생겼다는데 결혼 안 시킬 거야? 결국 결혼은 해야 할 상황이었고 아내의 말대로 한 푼 없이 시작하기엔 곧 태어날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고심했죠. 집은 해주긴 해주마. 정말요? 다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래.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네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굴거나 부모 실망시키면 돌려받을 거야. 효도가 그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부모를 등한시한다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증여계약서에도 명시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주변에 물어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으니 늘 경각심을 가지며 살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들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집이 생기는데
이것저것 가릴 처지도 아닌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그 해가 지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들네가 아이가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지 않아 추궁하자 이실직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강 씨는 또다시 아들에게 실망하게 됐죠. 너희가 제정신이야. 그런 걸로 부모를 속여?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건 아버지가 반대를 하시니까. 내가 언제 반대를 했어? 니들 능력껏 결혼하라고 했더니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니야? 통화를 하는데도 뜨거운 콧김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줬던 집을 다시 뺏내 만회했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기가 막힌 시점에 실제로 임신을 한 며느리 덕에 또다시 강 씨는 마지못해 용서를 해야 했죠. 그래도 잘 살면 됐잖아. 아내의 말처럼 아들네는 그 뒤로 탈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 딸도 결혼했고 아들과 똑같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똑같이 증여 계약서를 썼죠. 그리고 아들의 계약서와 함께 서랍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는 일은 여태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통신사에서 무슨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휴대폰으로 보내라는데? 그래? 준호한테 물어봐. 요새는 다 휴대폰으로 금방 하잖아. 그럴까? 강 씨의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해 부탁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사진 보내주면 대신 접수 좀 해줄 수 있을까? 뭘요? 아, 무슨 서류를 보내라는데 할 줄 모르겠어서 아, 지금 좀 바쁜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저녁에 시간 나면 해줘.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저녁에 한 번 더 연락을 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봐. 바쁘니까 연락이 없는 거 아닐까? 내일 해보지 뭐. 그런데 아들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준호 아직도 연락 안 돼? 다시 전화해보라니까. 잠깐만. 아내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엄마. 별것도 아닌데. 그거 차라리 팩스로 보내면 아무 문구점 같은 데서 보내주지 않아요? 아, 그래? 아니면 핸드폰 가게 같은 데 한번 가봐요. 엄마 핸드폰 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걸 해줘? 해주진 않아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줄 수 있겠죠. 별로 안 어려워요. 아들의 귀찮은 목소리가 아내의 휴대폰을 타고 강 씨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럴 거면 왜 며칠 동안 기다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어려워서 남들도 알려주는 걸 왜 아들은 알려줄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알겠어. 바쁘지? 네. 바빠요. 아시잖아요. 아, 현아한테 물어보시던지요. 아들은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아들이 바쁜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참 차가웠죠. 아내는 그런 아들에게 오히려 쩔쩔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쁘다네. 현아한테 부탁해봐야겠다. 그런데 딸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아들처럼 귀찮은 말투는 아니었지만 당장은 안 된다며 나중에 해주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또 며칠 기다리다가 못 보낼 듯해서 강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일 나랑 같이 가서 물어보자고. 그 통신사에서도 휴대폰으로 무슨 사진만 보내라고 했다며. 그건 그렇지. 그래서 다음날 강 씨는 아내와 함께 집 앞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이런 부탁이 흔한지 당황하지 않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괜히 번거롭게. 아니에요. 고마워요. 덕분에 알턴이가 빠졌네. 아내도 진작에 물어볼 걸 그랬다며 웃었습니다. 요즘 휴대폰은 왜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야? 무슨 기능도 많고. 그러게 전화만 하면 끝이 아니네.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나눈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휴대폰 가게를 찾아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고장난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글씨가 작아져가지고 뭐가 보이지도 않네. 강 씨가 아내의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눌러보았지만 아내나 강 씨나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무슨 설정이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메시지도 잘 안 보여서 큰일이네. 애들한테 물어보지. 에이, 바쁠 텐데. 아내가 망설이는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결국 아내가 부탁했던 일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도 전화해서 물어보는 자식이 없었으니 말이죠. 지난번에 갔던 데 가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그런데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까지 들고 갔는데 음료수를 내밀기도 전에 인상을 찌푸리는 직원 때문에 물어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핸드폰 사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도와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업무가 안 돼요. 강 씨 부부 말고는 다른 손님이 없었고 직원은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한심한 노인을 보듯이 쳐다보는 직원 때문에 강 씨도 아내도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아, 미안해요. 아니, 자녀분들 없으세요? 웬만하면 자녀분들이 다 할 줄 알 텐데.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아내도 같은 기분이었는지 서둘러 강 씨의 팔을 잡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일하는데 우리가 방해를 했나 보네. 그냥 준호한테 물어봐야겠다. 나이 든 것이 서러웠습니다. 평소에 스마트폰에 관심이 별로 없었기에 사용법을 잘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 훌쩍 더 늙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왜 자꾸 그런 걸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봐야 알죠. 듣기만 해서 어떻게 알아요? 휴대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거면 뭐하러 스마트폰 쓰세요? 그냥 폴더폰 같은 거 사서 쓰시지. 하지만 아들이 그 직원보다 더했습니다. 어찌나 귀찮아하던지 결국엔 주변에 물어물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있어도 휴대폰 사용법 하나 알려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그래놓고는 저들 필요할 때는 애도 맡기고 반찬도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이득만 챙기기 바쁜 자식들이었습니다. 애들은 뭐하러 맡아줘? 외출하고 오후에 집에 돌아왔더니 딸네 손주들이 와 있었습니다. 바빠서 오늘 좀 봐달라는데 어떡해. 애들 버릇만 나빠지지. 자식인데 그럼 안 도와줘? 강 씨는 답답했습니다. 부모에겐 단 10분도 할애하지 않는 자식이 뭐가 예쁘다고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게 낙인 듯 했죠. 이번에 준호네 집에 가기로 했어. 준호네 집엔 왜? 김장한 거, 그거 김치 좀 갖다 주라네. 그 김에 애들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하기로 했지. 수육 삶아가지고 김장김치에 같이 먹으면 좋잖아. 준호가 그렇게 하래?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생전집으로 초대하는 법도 없었는데 말이죠. 내가 물어봤지. 내 친구들 보니까 다 그렇게 자식들이랑 먹고 그러던데. 먼저 초대한 것도 아니야? 에이, 누가 초대하고 말고가 중요한가? 어쨌든 주말에 가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현아한테도 물어봐야겠다. 김치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아내의 말에 강 씨는 혀를 찼습니다. 아무튼간 못 말려.
그래도 아들네 가는 일이 좀처럼 없기 때문에 강 씨도 싫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가서 오랜만에 손주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딸은 친정이라 편안히 손주를 잘 맡기지만 아들네는 바쁘다며 자주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점심쯤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출발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가기로 했으니까 일단 출발은 하자고. 아들네가 멀지 않아 금방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기에 강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바쁜지 모르겠는데 그냥 돌아가자. 그냥 가서 초인종 눌러보는 게 낫지 않아?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전화를 받았겠지. 그러면 이 김치는 어떻게? 차에 실어두었던 김치통 2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 기왕에 가져온 거 이건 경비실에라도 맡겨놓고 가자. 나중에 연락 오면 준호 보고 들고 가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경비실에 김치를 맡겨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뭐야? 점심때 가기로 했었잖아. 강 씨가 언짢아서 따지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쩌죠? 애엄마가 아파서 병원이에요. 목소리가 좋지 않았죠. 뭐? 정말?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그게 아, 어디가 아파? 폐렴이래요. 뭐? 폐렴? 네. 그렇다네요. 아니, 그러면 애들도 같이 간 거야? 아, 애들이요. 처가에 맡겼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게요. 일단 저도 오늘은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집에 가도 저녁 늦게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시는 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병원에 있다는데 무슨 다음이야? 어느 병원인데? 그건 왜요? 아, 왜긴 왜야? 며느리가 입원했다는데 우리도 가봐야 할 것 아니야? 아, 오신다고요? 아,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금방 퇴원할 텐데요. 폐렴인데 금방 퇴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어쨌거나 안 오셔도 돼요.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경비실에 두고 온 김치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올지 못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바깥에다가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지고 와서 김치 냉장고에 우선 넣어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강 씨와 아내가 다시 차를 타고 아들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에 들어가서 다시 김치통을 들고 나왔는데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 부부가 뒤를 돌아보자 아들네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나오고 있었죠. 강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엔 폐렴으로 입원을 했다던 며느리도 있었으니 당황스러울 법도 했습니다. 폐렴은커녕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좀 빨리 출발하자니까 늦었네. 숙소 체크인이 3시부터란 말이야. 풀빌라라서 해 떨어지기 전에 놀아야 돼. 안 그러면 추워. 아, 따뜻한 물 나온다며? 그래도 애들 감기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미리미리 말했어야지. 갑자기 가게 됐으니까 그렇지. 원래 오늘 어머님, 아버님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사돈네랑 같이 갔어야 하는 거 아니니? 에이, 아니에요. 장모님 놀러 가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역시 우리 사위밖에 없어. 무척이나 단란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뿌듯하게 웃으며 바라볼 수가 없었죠. 당일에 연락도 안 받고 갑자기 취소한 것도 괘씸했지만 차라리 그냥 약속을 취소했으면 나았을 텐데 굳이 며느리가 아파서 입원했다는 핑계를 댄 것은 용서하기 힘들었습니다. 강 씨 부부는 그것도 모르고 김치통을 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몰랐습니다. 처가 식구 챙기는 건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강 씨 부부를 무시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놀러 가는 걸 알았다면 쫓아가기라도 했을 줄 알았는지 아니면 강 씨가 무슨 생각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었는지 아프다던 며느리는 안사돈과 깔깔대고 있었고 그 옆에서 같이 웃고 있는 아들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손주들과 바깥 사돈도 그 뒤를 따랐고 아들의 차를 타고는 가버렸습니다. 아내도 그 모습을 고스란히 함께 보았죠. 아내도 말이 없었고 강 씨도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 부부는 가지고 갔던 김치통 2개를 고스란히 다시 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 씨는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심란하기도 했고 놀러 갔다면 사돈네도 다 같이 있을 테니 괜히 전화해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아버지. 어제 걱정하셔서 전화드려요. 다행히 좀 괜찮아서 금방 퇴원할 것 같아요. 강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밤새긴 했는데 다행이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들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아마 놀러 갔다가 이제 돌아온 모양이었죠. 병원에 계속 있었던 거야? 네. 걱정돼서요. 사돈도 고생하셨겠네. 애들 보느라. 아, 그렇죠. 장모님이 고생이 많으시죠. 죄송스럽네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김치는 애엄마 퇴원하면 주말에 갈게요. 끝까지 헛소리를 하는 아들에게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참 허무해서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아들이 강 씨의 집으로 혼자서 찾아왔습니다. 경수 엄마는? 아, 아직 몸이 안 좋아서요. 집에서 쉬고 있죠. 그럼 김치 가지러 온 거야? 아, 그것도 있고,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요. 강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내가 어색한 표정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현관에서 서서 얘기하던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애엄마도 아프고 그래서 머리도 복잡하고 조금 힘드네요. 언제까지 없는 말을 지어낼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더 황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강 씨는 그제서야 입을 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달라고 찾아온 거야? 생각보다 날카로운 강 씨의 반응에 아들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 말하자면 그렇긴 한데. 너 지금 그런 소리 하러 여기 온 거라고?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너 지난주에 경수 엄마 입원했던 거 맞아? 그러자 아들이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당연히 맞죠. 왜 그러시는데요? 그날 너희 집에 갔었다. 저희 집에요? 언제요? 그날 점심에 만나기로 했었잖냐? 그때 도착해도 전화를 안 받길래 김치 놓고 왔었어. 그 다음에 입원했다길래 다시 김치 가지러 또 갔고. 보니까 어디 놀러 가는 것 같던데. 아니냐?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일정이 생겼으니까 못 만난다고 말을 미리 하면 될 거 아니야? 전화도 안 받아서 헛걸음하게 만들어 놓고. 뭐, 폐렴으로 입원? 그래놓고 끝까지 며느리가 아프네 어쩌네 하면서
사업자금까지 받으러 온 아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놈인가 싶었습니다. 강 씨가 한참을 아들에게 퍼부어댔습니다. 무슨 사업자금?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라.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것도 거짓말 아니냐? 그러자 아들도 화가 났는지 억울했는지 오히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왜 연락도 안 된 상태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점심에 가기로 했으니까 늦을까봐 먼저 출발한 거야. 연락이 안 되면 그냥 계셨어야죠. 그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자식 집이더라도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화를 내는 아들. 왜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꼭 제 엄마에게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드는 엄마는 우습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번 일은 저를 탓하실 게 아니고요. 사생활은 지키며 살아야죠. 뭐야? 거짓말하고 처가 식구들이랑 놀러 간 놈이 김치 받으러 그리고 돈 얻어내러 부모를 찾아와? 그래 놓고는 뭐? 사생활 양심이 있냐? 됐어요. 사업자금 안 주셔도 돼요. 대출 받으면 돼요. 그 집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말이야? 제 집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뭐 이런 놈이 있나 싶었습니다.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누가 그 집으로 대출 받도록 놔둘 줄 아냐? 가만히 안 두시면요? 도로 가져올 거다.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요? 너 그 집 줄 때 썼던 계약서 잊었냐?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듯 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 계약서를 쓴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으니 말이죠. 아들은 까맣게 잊고 산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제 집이에요. 절대 안 뺏겨요. 그리고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이 흥분해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강 씨가 정말로 그 집을 다시 뺏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가져갈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확하게 계약서에 적혀 있었고 아들이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 집은 도로 가져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진심이세요? 이러실 수는 없죠. 우편 받았지? 그런 줄 알고 집은 빨리 비워줘라. 서로 번거롭게 하지 말자. 아버지, 사업하느라 모아둔 돈도 투자한 상태예요. 이대로 나가면 저 빈털털이에요. 그 집 없다고 빈털털이면 네가 잘 못 산 거지. 애비 탓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도 전화해서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사냐고 했지만 강 씨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을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묻고 살았는데 아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앞으론 더 심해질 일만 남은 듯 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아들에게서 다시 집을 뺏어왔습니다. 월세 집으로 이사간 아들은 서운함이 컸는지 강 씨에게 한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보약 좀 지어서 보냈어요. 웬일이야? 웬일은요? 딸이 챙겨야지 누가 챙겨요?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자 희한하게도 딸이 강 씨 부부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주 맡기던 애도 맡기지 않고 이렇게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생일에는 생전 보내지도 않던 용돈도 보냈으니 딴 사람이 됐다고 봐야 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씁쓸해해야 할지. 자신도 똑같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이제 잘하겠다며 집을 돌려달라고 울며 사정했죠.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강 씨는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더 많이 쏟아붓는다고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강 씨 부부의 노후나 더 편하게 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집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락하고 찾아오고 효도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바라는 바가 눈에 뻔히 보였지만 강 씨 부부의 마음은 아직까진 여전했죠. 얼마나 갈지 두고 봐야 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동안은 자식들에게 껍데기뿐인 대접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웬일로 전화를 했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통화한 지도 오래됐고. 요즘 운동도 다니고 그래. 요리도 배우고. 네? 아, 그래요? 저 다음 주쯤 한번 갈게요. 다음 주는 내가 바빠서 와도 못 만나겠다. 바쁘다고요? 그래. 요즘 이것저것 한다고 말했잖아. 그렇다고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고요? 그렇게 됐네. 무슨 일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전화로 해. 찾아오지 말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남인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명절이든 생일이든 혼자 남은 부모를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소리소문 없이 고독사하는 노인들 중 하나가 남씨 자신이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도 말이죠. 다들 연을 끊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남씨가 자식에게 부족하게 해줬던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키웠고 시집 장가 갈 땐 섭섭함 없도록 전부 퍼주었습니다. 다만 자식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가 아닌 자기 자식과 가족이 더 중요해진 것뿐이겠죠. 이러면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같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없었더라면 오매불망 기다리지도 않았을 테죠. 혼자 된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는 자식들. 명절에도 함께 밥 먹으리 하나 없고 자식들은 남씨를 서로에게 미루며 요양원 이야기까지 꺼내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씨는 자식들을 그만 그리워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먼저 연락을 끊고 내 인생을 찾기로 했죠. 남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어도 자식 셋이 모두 결혼을 했고 손주들까지 있으니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듯 했습니다. 자식 손주들이 10이 넘어가니 말이죠. 명절이 되면 시끌시끌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을 느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남편이 떠나니 의무적으로나마 찾아오던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더 이상 부모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거나 남씨에겐 자식들 얼굴을 보는 게 참 힘들 일이었습니다. 남씨의 막내딸은 외국에 살고 있었기에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떠난 딸은 1년에 한 번 한국에 들어올까 말까 했기에 이제는 사진으로 보는 게 더 익숙했습니다. 시간대도 맞지 않으니 통화조차 자주 하지 못했죠. 잘 지내? 언제쯤 와? 오랜만에 딸과 통화가 된 날 남씨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꽉 붙들고 말했습니다. 잘 지내지?
올해는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 설에도 못 오고? 그렇지. 언니랑 오빠 있으니까 괜찮지? 괜찮아. 애는 잘 크고 있어? 응,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 마. 한국엔 안 들어오고 싶어? 아니,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 좋아. 태어난 딸의 대꾸에 남 씨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함께 살 때 가장 살가웠던 막내딸이 너무나도 먼 곳에 있으니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뭐해? 아, 교회 가려고 해. 네가 심심할 때 한번 가보라며. 막내딸은 미국에서의 삶이 무척 만족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남 씨는 외로웠습니다. 막내딸이라도 있어야 자식과 교류도 하며 살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딸도 모두 한국에는 있지만 외국에 있는 막내딸만큼이나 보기가 힘들었으니 말이죠. 자식들이 모두 바쁘고 늘 혼자 지내는 남 씨는 삶이 무료하고 외로웠습니다. 평생 돈 벌고 자식만 키우며 사느라 별다른 취미 생활도 없으니 말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 씨에게 막내딸이 교회에 가보는 것은 어떠냐고 넌지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과 가까운 교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다니는 것이지 그냥 시간만 보내려고 가서는 30분도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친절해도 혼자 헛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하니 헌금을 내는 것도 아까워 단 2번 나가보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년을 좀 더 잘 보내고 싶어서 남 씨도 이렇게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 씨를 외롭게 만드는 건 언제나 자식들이었죠.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에 병원에 다녀와 약을 먹고도 몸이 낫질 않아서 거의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먼저 떠오른 얼굴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차 타고 10분 거리인 아들이 가장 가까웠지만 아들에게 전화하기는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니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도 망설여졌죠. 그래서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바쁘니? 아니, 애들 밥 먹이고 이제 재울 준비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왜 그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얼른 다녀와. 남 씨도 어지간하면 병원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쁜 와중에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까지 동행하길 원하지 않았죠. 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혼자 택시를 타고 가는 것조차 힘에 겨웠습니다. 겨우 이부자리에서 몸만 이렇게 앉았습니다. 너 지금 안 바쁘면 같이 좀 가줄래? 뭐? 병원을? 왜 낮에 안 다녀왔어? 갔다 왔는데 몸이 어째 더 안 좋네. 그럴 리가 있어? 병원 다녀왔으면 약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먹고 한숨 자. 하지만 언뜻 느껴도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3시간 전에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말이죠. 혼자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자 딸이 대뜸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들도 독감 걸려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요즘 정신도 없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겨우 나았는데 그런데 엄마까지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애들은 혼자 못 가니까 그렇다 치는데 엄마는 병원 정도는 혼자 갈 수 있잖아. 딸의 목소리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딸. 딸이 지금 말하는 그 애들도 더 어렸을 땐 남씨가 봐주기도 많이 봐줬죠. 그리고 이런 부탁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딸에게 전화했을까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딸은 남씨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 불러줄게. 아니다. 됐다. 약 먹고 쉴게. 남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쁘다고 명절에도 안 오는 딸에게 아프다고 전화를 건 것이 실수였던 것 같았습니다. 차 타고 2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사는 딸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먼 기분이었습니다. 어쩜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자식 하나 곁에 없나 싶어서 서럽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해봤자 며느리 눈치 보느라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씨는 기어가다시피 해서 약을 한 번 더 먹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라도 푹 자면 좀 낫겠지 싶어서 으슬으슬 떨리는 몸을 이불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다음날 오후쯤이 되자 남씨의 생각처럼 몸은 차츰 나아졌습니다. 몇 길을 건너뛰는 바람에 기운도 없고 볼이 쏙 들어갔지만 그래도 전날보다는 움직일만 했죠. 어쩌면 약 먹고 한숨 자라는 딸의 말이 맞는 말인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딸이 했던 말들이 잊혀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딸도 기분이 찜찜했는지 다음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좀처럼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는 딸이었는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어? 아니. 한숨 자니까 좀 나아. 오빠한테 전화해보지 그랬어. 아들네는 딸보다 더하면 더 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참에 오빠한테 합가를 하자 그래. 갑자기 무슨 합가를 해. 그렇잖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어제 같은 일도 있으면 어떡해? 또다시 자신한테 전화를 할까봐 걱정이라도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제처럼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의 말대로 아들과 합가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고 말이죠. 엄마도 알잖아. 우리는 김서방이 까탈스러워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못 살아. 엄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서운해하지는 말고. 근데 오빠네는 방도 많으니까 엄마 좀 모시고 살면 좋을 텐데. 함께 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먼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날의 전화 한 통이 딸로 하여금 많은 생각이 들게 한 듯 했죠. 합가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말어. 몸도 아프니 마음도 물렁해지는지 딸의 말이 더 아프고 서글펐습니다. 미안해서 전화를 건 줄 알았더니 한다는 말이 모시고 살 수 없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는 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했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마 딸도 남씨가 아들에게 의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남씨의 노후를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남씨가 전화를 한 걸 보니 그게 자신이 될까봐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딸의 말대로 아들 집은 방이 많이 남았습니다. 50평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아마 아들이 가장 여유가 있을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회사를 다녔지만 바깥 사돈과 안 사돈 모두 의사였고 집안이 매우 부유했습니다. 남씨의 아들도 좋은 직장에 다녔고 남부럽지 않게 잘났지만 다들 결혼을 잘했다고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남 씨가 잘은 몰라도 돈 걱정은 없이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 씨도 아들이 결혼할 당시 누구보다도 기뻐했죠. 하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랬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저 지금 처가에 와 있어서 오래 통화 못해요. 아, 그래?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설에는 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지. 선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처가에서 어디 간다고 했어요. 그러냐? 네,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처가에는 무슨 일로 간 거야? 그냥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알았다. 장 보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 온다고 하면 장을 많이 봐야 되니까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선영이도 못 온다고 했거든. 네. 용건 끝났으면 이만 끊을게요. 그래, 그럼. 남 씨가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끊어진 전화. 아들에게는 전화하고 싶을 때 맘대로 전화하지도 못했습니다. 잘 받지도 않을 뿐더러 통화를 하면 늘 이런 식으로 급하게 끊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를 걸기 전엔 항상 망설여졌죠. 세 자식들 모두 잘났지만 그 중에서 아들이 가장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일 오래 했고 그만큼 남씨 부부가 뒷바라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장남이기도 했고 워낙 모범적이었던 아들이라 남씨 부부는 아들에게 무얼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아들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두 딸을 소홀히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들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비슷한 사람과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선 다들 남씨를 부러워했죠. 남들은 자식이 결혼해도 돈이 들어간다며 투덜댔습니다. 남씨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자식들이 모두 품을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결혼해서 독립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남씨는 혼자 남은 노후를 스스로 챙길 만큼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남씨에게서 더 이상 얻어갈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저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면 감지덕지였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끄는 남씨는 주섬주섬 장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이틀 뒤가 설이었지만 장 볼 것들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누구든 와야 푸짐하게 차리든 하는데 이번 명절에도 남씨는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남씨는 집 근처 마트에 가서 1시간가량 돌아다녔습니다. 장 볼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남씨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 장 보러 왔나 봐. 아, 오랜만이네. 그러다 아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나도 설이라 장 보러 왔지? 근데 이것밖에 안 샀어? 지인이 남씨의 카트 안을 힐끔 보며 물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별로 산 것이 없어서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반면에 지인의 카트 안은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들이 못 온대서. 그러자 지인은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셋이나 있는데 아무도 못 온대? 다 바쁘니까. 에이, 명절에도 바쁜 사람이 어딨어. 근데 뭐 좋겠다. 나는 이거 봐봐. 장 본 게 얼만 줄이나 알아? 명절 때마다 가랑이 찢어지려고 해. 그래도 자식들 오면 좋지. 그건 자기가 몰라서 하는 말이지. 요즘엔 안 오는 게 더 좋아. 음식하기도 힘들고. 며느리가 있어도 뭐 설거지라도 시킬 수가 있나? 아주 죽어나? 그래? 남씨와 정반대의 걱정을 하고 있는 지인이기에
공감이 많이 가진 않았습니다. 나는 자기가 부럽다.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명절에 조용히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보는 게 좋은가 싶었습니다. 명절에조차 못 보면 도대체 자식은 언제쯤에나 볼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남씨가 부럽다는 지인. 물론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생기는 고충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부러워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와 냉장고에 정리를 하니 또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청소나 해야지. 살 것이 없어도 마트에 가는 것처럼 깨끗한 집을 또다시 청소하는 것이 남씨의 또 하나의 취미였습니다. 청소하는 동안은 잡념이 사라지고 외롭지도 않았죠. 18평의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남씨. 전체를 청소해도 몇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림살이도 별로 없고 늘 청소하기 때문에 그저 습관처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도 하고 창틀까지 깨끗하게 닦았는데도 시간이 별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투명한 유리창까지 싹 닦았습니다. 집은 깨끗했지만 남씨 외엔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죠. 이틀 뒤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져서 불려놨던 떡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것이기에 떡은 한 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떡국을 끓여서 혼자 먹는데 떡이 아니라 고무를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집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 TV를 켰습니다. 그러니 정적만이 가득했던 공간이 조금 활기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떡국을 먹다가 그만 살에 걸렸는지 캑하는 소리를 낸 남씨는 거세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5분가량 죽을 듯이 콜록대다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그게 목이 막혀 기침을 하다 흘린 눈물인지 명절에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몇 있지도 않지만 명절에 혼자 있는 사람은 남씨밖에 없을 듯 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고 나서 먹던 그릇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다 멍하니 TV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목에 떡이 걸려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어서 시끄럽긴 하지만 그 사이사이의 적막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트에서 마주쳤던 지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그 말 말이죠. 그것도 자식들이 늘 와서 북적북적 치대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1년 내내 고요한 남씨의 집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명절마저도 자식을 볼 수 없으니 자신이 정말 자식이 셋이나 있었던 것인지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 게 따로 있나 싶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면 그게 독거노인이지 싶었죠.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창밖으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차장 쪽에 사람이 몰려 있는 듯 했는데 노인의 목소리, 어린아이의 목소리, 다양하게 들려왔습니다. 명절이면 어느 집에서건 들리는 흔한 소리였지만 어쩐지 남씨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한 지 1분도 안 되어 다시 창문을 닫았죠. 그러자 또다시 찾아온 고독함. 명절에는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남씨는 점심을 건너뛰고 집에 홀로 앉아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전화 오는 자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셋 중에 어느 하나도 말이죠. 그래도 자식들이 다 잘 돼서 손도 안 벌리고 좋겠어.
속 안 썩이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남 씨가 자주 듣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열이 있고 다 잘 살아도 내 자식 같지가 않다면 과연 부러운 삶인가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남 씨는 노년의 즐거움은 자식이나 손주에게서 온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이 든 부모를 자식들이 반기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남 씨는 내 자식과 연락하며 만나고 손주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살고픈 마음이 컸습니다. 그게 남 씨가 그려왔던 노후의 삶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픔은 나누고 그렇게 늙어가고 싶었죠. 자식들도 다 각자의 삶을 살겠지만 두어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서너 번이라도 보면서 살 수 있다면 남 씨는 만족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은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뒤늦게 아들, 딸들에게 전화가 오긴 했지만 누구도 찾아온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될 쯤 남 씨는 이번엔 자식들 얼굴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추석과 남 씨의 생일은 며칠 차이로 붙어 있었는데 이번엔 막내딸이 잠시 귀국을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쯤 다 같이 모일 일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국 들어왔어? 응. 지금 시댁에 있어. 그래? 그러면 추석에는 오니? 아, 어쩌지. 일정이 있어서. 추석 때는 못 가겠는데 그러면 그 후는? 한 2주간은 바쁠 것 같아. 오랜만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도 2달은 있을 거니까. 시간 나면 한번 갈게.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막내딸마저 기약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건 아니더라도 남 씨의 생일 전에는 한번 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건 남 씨의 착각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막내딸과 전화를 끊고 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석에 말이에요. 처가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엄마 생신에 한국에 없을 것 같은데 어쩌죠? 아들의 말에 남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들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도 못 오냐? 남 씨도 남들처럼 자식이 안 와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없이 홀로 살며 자식마저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사나 싶었습니다. 추석에요? 끝나고 한번 갈게요. 그래놓고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막내도 못 온다고 그러고 둘째도 그렇고 너도 안 오면 또 명절에 혼자 있어? 너희는 엄마 외로운 건 생각 안 하냐? 생전하지 않던 투정을 하자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더니 대꾸했습니다. 계속 집에만 계시니까 그러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들으면 욕해요. 그렇게 외롭고 그러면 차라리 노인정이나 그런 곳 가보세요. 내가 심심해서 이러냐? 자식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지. 명절이든 생일이든 한번 오기라도 하냐? 너희가. 아플 때도 전화 한 통 못하는 게 부모 자식이야? 여태 섭섭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그 마음마저도 짓밟았습니다. 어머니 노후는 어머니가 알아서 감당해야죠. 어머니 정신건강까지 어떻게 저희가 걱정하고 책임까지 져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는 거잖아요. 남들은 요양원에도 들어가고 할 나이인데 건강하게 혼자 살 수 있는 걸 감사하면서 사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는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 씨의 서운한 마음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 듯 했죠. 아들에게 대단한 효도를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바람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는 처가 행사는 한 달에 몇 번이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행사는 열심히 참여하면서
어쩜 하나 있는 어머니의 생일엔 콧배기도 안 비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에 안 가고 혼자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니.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안 오면 그저 바빠서겠지, 일이 있겠지 하고 애써 넘겼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남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올 수도 없을 만큼 바쁠 일이 있을 리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면서 통화할 때 저가다, 시가다 하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은 남씨에게 오는 것이 귀찮고 싫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씨가 자식들을 소홀히 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하게 키운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약속대로 추석과 남씨의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막내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온 이유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고. 그것 좀 준비하려고 온 거야. 모처럼 찾아온 막내딸네 가족. 정말? 아이고, 잘 됐다. 남씨가 무척 기뻐했습니다. 모처럼 활기가 생겨서 딸네 가족에게 푸짐하게 밥상도 차려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쯤으로 이사하려고? 내심 가까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남씨와 1시간 거리에서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애 학교 때문이면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런데 그날 딸이 사위와 함께 돌아가며 주차장에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남씨. 엄마랑은 좀 떨어져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덤터기 쓰게 생겼어. 무슨 덤터기? 언니가 그러는데 무슨 합가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오빠는 요양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아무튼 가까이 살면 골치 아픈 일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굳이 거기서 살겠다고 그랬던 거야? 뒷말은 전부 듣지 못했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인 남씨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만 늘 사랑을 갈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청승도 이런 청승이 없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외사랑에 혼자 의미를 부여하고 애가 탔던 세월이 서글펐습니다. 그래봤자 자식들에게 남씨는 쓰임이 다한 오래된 물건과도 같은 것인 듯 했습니다. 이게 다 남씨가 스스로의 삶보다 자식들의 삶에 더 의미를 두며 살았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이제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아닌 것 같았던 그 기분이 기분만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 와서 알게 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한참을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남씨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주민센터로 걸어갔죠. 저 운동 같은 거 등록할 수 있나요? 그러자 안에 있던 직원이 시간표를 내밀었습니다. 요가 하시게요? 네. 등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혹시 70대도 있나요? 70대는 아니고 60대는 많이 계세요. 남씨는 요가 수업에 등록을 했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70 넘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등록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취미라고는 마트에 가는 것과 집 청소밖에 없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지 않으니 하염없이 자식만 기다리는 멍청이가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당장에 새로운 취미를 배워서 할 자신은 없었지만 등록만 했어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자식들의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미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어서 이름만 지운 꼴이었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남 씨의 다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를 달가워하지도 않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고 상처받고 또 기다리고 이제 지겨웠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처량하게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모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없으면 내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오늘부로 끝이었습니다. 남 씨는 등록했던 요가 수업에 2번 참석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다가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 어차피 있으나 마나 한 자식들, 차라리 가까운 지인들이 많은 게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남 씨가 전화를 하지 않으니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 씨가 전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남 씨도 눈치가 보여 자주 전화를 하는 편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웬일로 전화를 했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통화한 지도 오래됐고. 요즘 운동도 다니고 그래. 요리도 배우고. 네? 남 씨의 말에 아들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 감사하라며. 그래서 혼자 즐기면서 살려고. 아, 그래요. 잘 생각하셨네요. 아들은 어리둥절해 보이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 씨가 말을 하지 않자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저 다음 주쯤 한번 갈게요. 뜬금없이 방문을 하겠다는 아들이 의아했습니다. 바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요. 근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영 평소와는 달라 보이는 남 씨가 이상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 없어. 다음 주는 내가 바빠서 너와도 못 만나겠다. 바쁘다고요? 그래. 요즘 이것저것 한다고 말했잖아. 그렇다고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고요? 그렇게 됐네. 무슨 일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전화로 해. 찾아오지 말고. 아, 오지 말라고요? 아들의 황당한 물음에 남 씨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용건 끝났으면 끊어도 되지? 아, 남 씨도 아들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들의 전화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자식일 뿐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마음속으로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진작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남 씨 혼자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죠. 명절이든 생일이든 자식을 만나야 하는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힐 일도 가슴 미어지는 기분을 느낄 일도 없었죠. 그게 얼른 되진 않겠지만 서서히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자 정말 남 씨 스스로의 인생이 소중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을 하고 취미를 늘려가며 나도 나의 인생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죠. 더는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누굴 위해서도 아닌 남 씨를 위해서 말이죠.